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플래티넘 회원이야. 이 블랙카드가 안 긁힐 리가 없잖아. 당장 다시 긁었고. 호텔 체크인 알림이 떴을 때 저는 결혼기념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직접 뜬 목도리는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켜고 그 사람이 쓰던 5장의 가족 카드를 하나씩 정지시킨 뒤 전원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99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집, 그 차, 고양이, 그리고 제 의사 면허증까지요. 그는 저더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혼하고 석 달 뒤 그의 회사는 최대 고객을 잃었고 집주인은 방을 빼라고 했으며 그는 병원 접수비 낼 돈조차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기후였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스불 위에서 미역국이 끓은 지 꼬박 4시간이 지났습니다. 맑았던 국물은 어느새 진하고 탁하게 우러나 마포구 아파트의 무거운 공기처럼 끈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은성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한 탓에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11시, 오늘이 끝나기까지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민기현 씨와 결혼한 지 7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은성 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파란 불꽃이 훅 하고 꺼지자 주방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조리대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옅은 회색의 캐시미어 목도리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꼬박 석 달 동안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목도리 때문에 오른쪽 검지 끝에는 얇은 굳은 살이 박였고 고개를 오래 숙인 탓에 목 디스크가 몇 번이나 재발하기도 했습니다. 옅은 회색. 민기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여의도 금융가에서 보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고급스러워 보인다나 뭐라나. 은성 씨는 손을 뻗어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7년 전 프러포즈하던 민기현 씨의 따뜻했던 손바닥 같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갖다 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미국 연수 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죠. 하지만 민기현 씨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서울 엔타워의 야경보다 더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성아, 내 아내가 되어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힘들게 수술실 들어갈 필요 없어. 넌 그냥 내 뒤에서 내가 널 보살피게 해줘.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날개를 꺾고 촉망받던 의학 박사에서 40평 남짓한 아파트를 맴도는 전업주부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은성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덮치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창. 보낸 사람은 내 사랑 기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엄지로 화면을 밀었습니다. 갑자기 회사 회식이 잡혔어. 중요한 이사님들이 다 계셔서 빠질 수가 없네.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이 기다리지 말고. 은성 씨는 그 몇 줄의 문장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얼음 쏜 곳이 되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40분 전에 보냈던 오늘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어? 깜짝 선물 준비했어라는 메시지 옆에 있던 노란 숫자 1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무려 40분이 지나서야 이런 답장을 보낸 겁니다. 목구멍에 젖은 손뭉치가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념일이나 생일,
혹은 폭우가 쏟아져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밤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회사 일이다. 중요한 고객이다. 전쟁터 같은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정당한 이유들이라 서운함을 내비치는 순간 남편의 성공을 방해하는 철없는 아내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후, 은성 씨는 가슴속을 태우는 듯한 신물을 뱉어내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6시부터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상급 2플러스 한우를 사려고 마장동 축산시장까지 가서 억척스러운 아줌마들 틈에 끼어 고기를 골라왔던 음식들입니다. 지금 그 음식들은 그저 비싼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관심을 돌리려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호텔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었는데 그가 오지 않으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집안 경제권은 그녀에게 있었지만 물가 비싼 서울 살림을 꾸리다 보니 알뜰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화면 상단에 알림 메시지가 떴습니다. 금색 왕관 아이콘. 그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특급 호텔 체인의 멤버십 앱이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울렸습니다. VIP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족 회원 민기현 님께서 17시 45분 서울 용산 특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리버뷰 스위트룸 체크인을 완료하셨습니다. 편안한 투숙 되시길 바랍니다. 은성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박이며 다시 봤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가족 회원. 무료 숙박 포인트를 쌓으려고 일부러 두 사람의 계정을 묶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민기현 씨는 출장이 잦으니 본인 명의로 예약해야 포인트가 빨리 쌓인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나 봅니다. 포인트 적립과 투숙 정보가 주 계정인 은성 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을요. 오후 5시 45분. 그때 그녀는 주방에서 미역국 거품을 걷어내며 목도리를 받고 기뻐할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산의 5성급 호텔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체크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회식이라면서요? 중요한 이사님들이 있다면서요? 이사님들이 회의를 하러 용산 호텔 리버뷰 스위트룸에, 그것도 이 특별한 날 밤에 간단 말입니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신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은성 씨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삶은 국수 가닥처럼 흐물거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수도 있어. 고객 대신 예약해 준 거겠지? 은성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앱을 끄고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민기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은성 씨의 입가에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주. 아니면 지난달. 평소 남편을 의심하지도 SNS를 잘하지도 않았기에 오늘 같은 직감이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예전의 맛집 정보를 보려고 만들어둔 비공개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박사 과정 때 스트레스 풀려고 만든 계정이라 민기현 씨는 존재조차 모르는 아이디였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서 슈트를 빼입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민기현 씨였습니다. 은성 씨의 손가락이 파킨슨병 환자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나서야 간신히 피드를 눌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시물은 1시간 전에 올라온 스토리였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찍힌 사진. 배경은 용산 호텔의 상징인 통유리창. 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깍지를 낀 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 민기현 씨의 손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작년 생일에 은성 씨가 선물한 1200만 원짜리 예거르쿨트르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우 가늘고 하얀 손가락에는 요란한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손약지에는 까르띠에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표범 머리 장식에 에메랄드 눈이 박힌 판테르 드 까르띠에.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반지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와 함께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700일을 기념하며 나의 뮤즈.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700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1년은 365일, 2년은 730일. 그러니까 2년 전, 결혼 5주년 즈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민기현 씨는 저 붉은 매니큐어의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년 전이라니. 기억이 억지로 2년 전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민기현 씨는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면서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룸살롱 접대부 냄새라며 밖에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비굴하게 사는지 아냐며 저를 붙잡고 울었었죠. 그때 은성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같이 울어주었고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북엇국을 끓여 바쳤습니다. 내조를 더 잘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의 뮤즈였습니다. 무려 700일 동안의 기만이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은성 씨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쓰고 뜨거운 유행만이 목을 태웠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휑한 눈동자는 말라버린 우물 같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여신이라 불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투명 인간처럼 살았는데 남편은 그 믿음을 밟고 자존심을 짓뭉개며 밖에서 또 다른 낙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성 씨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벅벅 문질러 씻었습니다. 지난 7년의 어리석음과 맹목을 씻어내려는 듯이요.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 세면대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성 씨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휴지를 뽑아 손을 닦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침실이 아닌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구석에는 짙은 회색 금고가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중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마포구 노른자위 땅. 현재 시세 2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입니다. 권리자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은성. 결혼 전 전액 장학금과 부모님이 고향 땅을 판 돈을 보태 현금으로 산 집입니다. 그때 민기현 씨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전세 보증금조차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증. 지금 민기현 씨가 몰고 다니는 벤츠 E클래스 역시 제 명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때 남편 기 살려준답시고 제 재테크 수익으로 뽑아준 차였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통장 개설 서류들. 민기현 씨는 밖에서 자기가 가장인 척, 아내는 집에서 편하게 논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금고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기현 씨가 버는 돈은 본인의 품위 유지비와 명품 슈트값으로 다 나갔고 생활비며 양가 부모님 용돈, 심지어 시누이 혼수까지 전부 은성 씨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은성 씨는 자신의 신용으로 가족 카드 5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성 씨는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탠드의 차가운 불빛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표정이 조각상처럼 굳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파란색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지문 인식, 카드 관리 메뉴 진입. 화면에 카드 목록이 줄지어 떴습니다. 가족 카드, 남편 현대 블랙카드, 한도 무제한. 가족 카드, 남편 신세계 백화점 VIP 카드. 가족 카드,
남편 GS 칼텍스 주유 카드. 익숙한 카드 번호들을 보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민기현 씨, 회식이라고 했죠? 그 여자가 당신의 뮤즈라고요? 그럼 이 아름다운 밤에 제가 진짜 깜짝 선물을 보내드리죠. 그녀의 손가락이 첫 번째 카드 위에서 망설임 없이 카드 분실 신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정말로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정지 후에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확인. 로딩 화면이 잠시 돌더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몸을 옥죄던 거머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유 카드, 정지. 백화점 카드, 정지. 심지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까지 모조리 정지시켰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조금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성 씨는 은행 앱을 끄고 휴대전화를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리대 위에 둔 옅은 회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방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생선 내장과 다듬고 남은 채소 찌꺼기가 섞인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쥔 목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 달의 정성,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것. 스르르 손을 놓았습니다. 회색 캐시미어가 미끄러지듯 떨어져 비린내 나는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순식간에 오물이 묻어 얼룩졌습니다. 잘 가, 기현 씨.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녀를 삼켰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11시 43분. 협탁 위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징. 고요한 침실을 뒤흔드는 진동 소리는 마치 갇힌 짐승이 발버둥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내 사랑 기현. 은성 씨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이름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동은 1분 내내 계속되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울렸습니다. 징징.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음이 기관총 쏘듯 연달아 터졌습니다. 카톡, 카톡, 카톡. 보지 않아도 민기현 씨의 꼴이 눈에 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용산의 어느 호텔 로비.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조명을 쏟아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일 겁니다. 민기현 씨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겠죠. 손에는 검은색 신용카드를 꽉 쥐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서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의 직업적인 미소는 민기현 씨 눈에 비웃음처럼 보였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블랙 카드입니다. 한도가 얼만데 정지가 돼요? 다시 긁어봐요. 그의 언성이 높아지자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힐끔거렸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 방금까지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던 그 여자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겠죠. 새로 산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붉은 손톱으로 대리석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면서요. 오빠, 왜 그래? 나 피곤해. 빨리 올라가서 쉬고 싶단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은행 전산 오류인가 봐. 민기현 씨는 땀을 닦으며 지갑에서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줘요. 신세계 VIP 카드.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난 분실 카드로 뜹니다. 그럼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거래 불가입니다. 민기현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 모든 카드를 내밀었지만 전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호텔 직원의 눈빛은 이미 먹튀하려는 사기꾼을 보는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왜 이래? 쪽팔리게
여자가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호텔이 오빠네 집 뒷마당이라며? 반값 낼 돈도 없어? 아, 진짜 창피해. 민기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언제나 5분 대기조처럼 전화를 받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젠장. 받으라고. 하는성.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속으로 고함을 지르며 액정이 깨져라 눌렀을 겁니다. 다시 마포구 아파트. 은성 씨는 99번째 메시지와 15번째 부재중 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에서 민기현 씨의 당혹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보, 카드가 왜 안 긁혀? 자, 은행이 미쳤나봐. 전화 좀 받아봐. 나 호텔 프런트야. 급해. 야, 하는성. 너 혹시 카드 건드렸어? 미쳤어. 빨리 안 풀어.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은성 씨는 펄펄 뛰고 있을 남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밖에서는 젠틀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던 그가 지금은 옷 벗겨진 광대꼴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밀어서 전원 끄기가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마지막 불빛이 사라지며 휴대전화는 까만 벽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성 씨는 눈을 감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기현.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일주일 후. 늦가을 서울거리, 은행나무 잎이 인도를 뒤덮고 바람에 노란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은성 씨는 청담동의 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혼 소송으로 명성을 떨치는 독하기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한 선생님,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더 일방적이군요. 김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두툼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수많은 재벌과 이혼 소송을 다뤄봤지만 겉보기에 여려 보이는 여자가 단 7일 만에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일에는 민기현 씨의 외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 복구 업체를 통해 살려낸 민기현 씨 예전 휴대전화의 채팅 기록까지, 모텔 대실 시간과 장소, 선물 구매 영수증까지 빈틈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파란색 파일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차량은 결혼 후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니 전액 선생님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 명의도 선생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겠네요. 그 사람 회사는요? 은성 씨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를 묻듯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민기현 씨 무역회사라 김 변호사가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남편분이지만 초기 자본금의 70%는 선생님 부친께서 대여금 명목으로 넣어주셨더군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회사 매출은 몇몇 대형 거래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은성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거래처들 제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곳들이에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저 모래성을 카드 한 장 빼내듯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성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그녀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끼던 자사호를 집어 던질 만큼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밤새 딸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가족들은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딸의 체면을 위해 사위기를 살려준다며 알게 모르게 민기현 씨를 도왔습니다. 민기현 씨의 소위 무역회사라는 곳, 첫 거래는 아버지의 군대 동기가 터주었고 가장 큰 장기 계약은 현대자동차 임원인 사촌 오빠가 연결해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송년회 장소조차 은성시 대학 동창이 호텔 지배인이라 무료로 빌려준 것이었죠. 민기현 씨는 거목에 기생하는 덩굴 식물이었습니다.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잎이 무성해지자 자기가 거목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거목이 수액 공급을 끊어버리면 덩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김 변호사님, 은성 씨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장은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 주세요. 그 사람 빈털터리로 내쫓고 싶어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은? 김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서류철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 3억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선생님께 입힌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액수입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은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민기현 씨는 잔뜩 헝클어진 머리로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문 취소라니요. 박 이사님, 우리가 거래한 지 3년입니다. 물건을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성 씨 사촌 오빠의 비서였습니다. 민 대표님, 본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예전 계약서에 있는 공급업체 신용 리스크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 그리고 앞으로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기현 씨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끊어짐 신호가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벌써 3번째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단 사흘 만에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 제국은 흰개미가 파먹은 죽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는 마치 시궁창 쥐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모든 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회사 격리 직원을 불러 현금을 가져오게 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평소 그를 우러러보던 어린 여직원의 눈빛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뮤즈라는 여자는 그가 반갑 쫓아낼 수 없다는 걸 알자마자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는 진작에 차단당했고요. 집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성 씨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처가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해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 좁아터진 사무실 구석에 웅크려 편의점 삼각김밥을 씹는 것뿐이었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민기현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었습니다. 민기현 씨 되십니까?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민기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뜯지도 않은 삼각김밥이 바닥으로 떨어져 먼지 구덩이를 굴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울가정법원의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두툼한 이혼 소장 부본이 나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구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고 한은성, 피고 민기현, 청구 취지, 혼인관계 해소, 재산 분할, 피고는 혼인 전 차용금 전액을 반환하라. 피고 명의의 공동재산 없음. 위자료 3억 원.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가슴을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재산이 없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 차 맞다. 은성이가 샀지. 그 집 그것도 은성이가 샀고. 민기현 씨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으리으리해 보이는 가죽 소파, 심지어 책상 위에 컴퓨터까지 전부 장인어른이 돈을 대줘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 3억 원까지 물어내야 한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빚더미에 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아니야, 은성이가 이렇게 매정할 리 없어. 민기현 씨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은성 씨는 늘 상냥하게 웃으며 국을 끓여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었습니다.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차 열쇠를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잠깐 실수였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빌면 마음 약한 은성 씨는 분명 용서해 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의사 가운까지 벗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차 열쇠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민기현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캐피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차주이신 한은성 씨께서 차량 회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열쇠 주시죠. 뭐라고요? 이거 내 차야. 내가 3년이나 몰았다고. 민기현 씨가 악을 쓰며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등록증상 명의는 한은성 씨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남자는 거침없이 다가와 민기현 씨의 손에서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내 차에 손 대지 마. 이거 강도질이야. 민기현 씨가 열쇠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기름때 묻은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붕.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에마가 낯선 사람을 태우고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붉은색 미등이 어두운 주차장에 잔인한 궤적을 남기며 출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기현 씨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주차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요. 한은성이 없으면 민기현이라는 남자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는 고개를 숙여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긴장해서 흘린 식은땀만 끈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700일 동안 공주처럼 떠받들던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파산이라며? 그럼 더 볼 일 없겠네? 반지는 이별 선물로 가질게. 찾지 마, 안녕, 아저씨. 아저씨. 늘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오빠, 오빠 하며 젊고 멋있다고 추켜 세우던 여자가 이제 그를 파산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민기현 씨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 웃음소리가 텅 빈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우는 올빼미 소리처럼 처량하고 기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깜박거리는 형광등을 쳐다봤습니다. 불빛이 눈을 찔러 눈물이 흘러내렸고 얼굴에 묻은 먼지와 섞여 지저분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한은성에게는 모든 게 이제 막 시작된 셈이고 그에게는 지옥문이 이제 막 열린 셈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청담동 거리에는 초겨울의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던 밤으로부터 꼬박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명품거리 한복판, 하얀색 건물 앞이 오늘따라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통유리 창에는 거리에 노란 은행나무가 비쳤고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합과 난초 향기가 섞인 고급스러운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한은성 씨는 2층 진료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의사 가운의 깃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라 귓가로 넘겼고 화장은 세련되었으며 눈빛에는 죽은 재 같던 침울함 대신 세월을 견뎌낸 여유와 예리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검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원장 한은성 의학박사. 원장님, 오후 예약 리스트입니다. 수간호사가 노크하고 들어와 공손하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 교수님께서 금전수 화분을 보내셨습니다. 개업 축하한다고 전해달라시네요.
은성 씨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넘겼습니다. 빽빽한 예약 명단은 3개월 뒤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은성 씨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 의원님 사모님 편두통 경과 확인은 3시입니다. 사모님이 즐겨 드시는 얼그레이 티 미리 준비해 두세요. 네, 원장님. 수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은성 씨는 책상으로 돌아와 갓 인쇄된 명함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반년 전 이혼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설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목도리처럼 더럽혀져 회복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기현이라는 짐을 벗어던지자 원래 그녀가 가지고 있던 빛이 비로소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그녀의 복귀 소식에 두말 없이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셨고 동기들은 발벗고 나서서 병원 자리와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촌 오빠 말대로 그녀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은성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성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블라인드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층 자동문 앞에서 쭈글쭈글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에 낡은 서류 봉투를 움켜쥔 모습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민기현 씨였습니다. 은성 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수축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심장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에 부딪히는 파리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민기현 씨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그의 어머니가 욕실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며 거액의 수술비를 요구했습니다. 민기현 씨는 주머니를 탈탈 털었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극을 카드가 없었습니다.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 바닥에서 떵떵거렸던 사촌형에게 전화했더니 다시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는 욕설과 함께 차단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병원 로비 TV 뉴스에서 천재 신경과 전문의 한은성 박사, 청담동 개원이라는 자막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미친 듯이 달려온 겁니다. 이거 놔. 나 원장 남편이야. 들어가게 해줘. 민기현 씨가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은성아. 나 좀 봐. 보안요원은 훈련받은 대로 무표정하게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원장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릅니다. 이혼해도 가족은 가족이지. 우리 엄마가 죽게 생겼다고. 의사라면서 사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민기현 씨가 발버둥을 치자 양복 단추가 뜯겨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질 무렵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은성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맞는 하얀 가운을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그녀 뒤로는 건장한 남자 간호사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위에 서서 엉망진창이 된 민기현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 차갑고 낯설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성 씨를 보자 민기현 씨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성아 여보. 그가 앞으로 기어가 은성 씨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우리가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보증금 없으면 수술 안 해준대. 너 돈 많잖아. 이렇게 성공했잖아. 2천만 원, 아니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평생 수처럼 일해서 갚을게. 은성 씨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늘 턱을 치켜들고 미역국이 짠에 싱겁네 타박하고 꾸미지 않아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하던 남자가 지금은 척추 부러진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그녀가 독감으로 39도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민기현 씨는 차갑게 쳐다보며 나한테 옮기지 마.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라고 쏘아붙이고는 건너방으로 가버렸었죠. 그 잘해줬다는 시어머니는요. 다음날 전화해서 며느리 몸 상태는 묻지도 않고 아들 아침밥 안 챙겨줬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은성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런 공기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는 개인 병원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시면 나가서 왼쪽으로 200m 가면 구청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세요. 민기현 씨는 멍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성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성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잖아. 그리고 은성 씨가 말을 끊으며 손목에 찬 까르띠에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개원 첫 달 수익으로 자신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저를 만나시려면 예약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저희 병원은 100% 예약제입니다. 현재 전문의 상담은 3개월 뒤까지 마감되었습니다. 은성 씨가 입가에 사무적인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돌아가시죠. 보안팀, 내보내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매정하게 닫히며 모든 울부짖음과 애원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민기현 씨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쓰레기처럼 길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도로변 연석에 주저앉아 화려한 건물과 드나드는 귀부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만 따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병원 입구 전용 주차 구역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녹색 광택이 흐르는 신형 포르쉐 카이엔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기현 씨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 차를 기억합니다. 2년 전 은성 씨가 자동차 잡지를 보며 아이처럼 들떠서 말했었죠. 기현 씨, 우리 나중에 이 차 타면 어때? 튼튼해서 나중에 아이 태우기도 좋대.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잡지를 툭 던졌습니다.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좋은 차가 필요해? 파단 사러 갈 때 타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돈 아껴서 내 차나 E클래스로 바꿔줘. 사업하려면 가오가 살아야지. 그때 은성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조용히 잡지를 치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차가 저기 서 있습니다. 그녀의 차입니다. 그녀의 능력으로 산 차입니다. 그녀는 원래 그에게 기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가 빛나는 걸 막고 있었던 건 바로 그 가오만 찾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하 으하하. 민기현 씨가 머리를 감싸쥐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미친 사람 보듯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건 목도리도 현모양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시는 가질 수 없는 행복과 존엄을 제 손으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3월호 표지에 강렬한 인물 사진이 실렸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은성 씨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2배로 확장된 그녀의 신경과 병원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된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서울의 명의로 그녀의 인생이 막 가족 카드를 정지시킨 순간부터 시작되다. 이 인터뷰는 SNS를 강타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지금 은성 씨는 햇살이 쏟아지는 원장실에 앉아 갓 내린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인터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흥분해서 들어왔습니다. 독자들 질문이 쏟아지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냐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혹시 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도 있네요. 은성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잔 테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전 남편. 그 단어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창한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잠시 멈칫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기현 씨의 얼굴은 흐릿한 회색 윤곽만 남고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질 않네요. 은성 씨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제 뇌는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하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공립 장례식장. 싸구려 향 냄새와 시든 국화 냄새가 섞인 곰팡내 나는 지하 빈소.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서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기현 씨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중고장터에서 산 검은색 양복은 소매가 해져 있었고 바지단은 길어서 발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장례식장 직원 2명을 빼면 조문객은 1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싸구려 요양병원에서 1년을 누워있다가 어제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화환도, 조의금 봉투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던 친척들은 그가 파산하고 빚쟁이가 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민기현 씨는 기계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헬쑥하고 누렇게 떴으며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제 나이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포로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리운전, 택배, 심지어 공사판 막노동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펜대와 술잔만 잡던 손은 거친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번 돈은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어머니 병원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습니다. 마포구의 따뜻한 아파트,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들고 나오며 밥 먹으라고 웃던 은성 씨의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면 차갑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 벽과 배고픔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독사처럼 밤낮으로 심장을 물어뜯었습니다. 장례는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민기현 씨는 유골함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비였습니다. 우산도 없던 그는 목을 잔뜩 움츠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례식장 옆 고급 카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맑은 풍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기현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한은성 씨였습니다. 미세 캐시미어 코트에 낙타색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그 자체로 한 줄기 빛처럼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옆에 있는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의 남자. 금태 안경을 쓰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권 교수였습니다. 학계의 거물이자 가정적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가 굳은 날씨에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선배의 추모식에 다녀오는 길인 듯했습니다. 권 교수가 검은색 장우산을 펴서 은성 씨 쪽으로 깊숙이 기울여 씌워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무슨 농담을 건네자 은성 씨가 고개를 들며 눈이 반달이 되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기현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을 때 은성 씨는 늘 눈치를 보며 주눅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남자의 우산 아래서 그녀는 활짝 핀 꽃처럼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 피어난 꽃처럼요. 은성. 민기현 씨가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다가가려는데 검은색 벤츠 G클래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은성 씨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무심하게 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1초. 민기현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비웃거나 적어도 어떤 감정이라도 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은성 씨의 시선은 그에게 머문 지 0.5초도 안 되어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말라 죽은 나무를 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에 바르게 다시 고개를 돌려 권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우아하게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높은 차체 위로 올라탔습니다. 권 교수도 우산을 접고 따라 탔습니다. 쿵!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검은색 차창이 스르르 올라가며 두세 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민기현 씨는 빗속에 서서 어머니의 유골함을 꽉 껴안은 채 멀어지는 차를 보았습니다. 붉은색 미등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해지더니 회색 도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타고 흘러 목덜미로 낡은 양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한은성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애인도 원수도 심지어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스쳐가는 행인 일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별이었고 그는 진흙탕 속의 먼지였습니다. 민기현 씨는 고개를 숙여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몰골을 보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벌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망각이었습니다. 그는 빗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어둠이 서울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나서야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둠의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끝.